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부와 2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이제 1부는 초등수학하고 이제 중등수학하고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왜 초등학교 좀 이제 고학년 되면서부터는 수학 전문 학원에서 좀 더 잘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되게 엄청 훌륭하고 되게 똑똑하신 선생님인데 김경률 선생님께서 1부를 가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김경률입니다. 그래서 저는 1부에서 초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 차이점 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제 소개드리면 서울대 졸업하고서 기초교육원에서 미적분학 강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에서 수학융합교육팀에서 또 근무를 하면서 학생들의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지원 방안들을 연구를 하다가요 이제 여기 학원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쓴 책들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쉽고 빠르게가 항상 저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수학을 덜 힘들어할까 하는 마음을 제가 늘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주제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사실 굉장히 큰 전환점인데요. 수학 공부를 언제 포기했냐라는 이 설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막 들쭉날쭉한데 유독 높은 학년이 있습니다. 그게 중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마다 갑자기 이 수학 포기를 하는 학생들 수가 급증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수학에서 중학교 수학 이 전환기에 이 적응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또 갑자기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게 가장 그 급격한 전환점이 바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도 물론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보다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차이점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냥 이 그래프에서 바로 단적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가 그렇게 다르냐 하면 사실 옛날에 그냥 교과명부터가 달랐습니다. 옛날은 좀 정직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초등학교 수학을 산수라고 부르고 중학교부터 수학이라고 불렀죠. 왜 이름이 달랐겠어요? 그만큼 다른 겁니까? 초등학교에서 하는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셈과 연산,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에 대해 국한되어 있다라는 게 이미 교과목 명칭에 이렇게 버젓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수학다운 수학을 중학교에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느끼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새로운 세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초등학교 수학이랑 중학교 수학이랑 그냥 사실 완전히 별개다 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냥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사실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면적인 건데요.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중학교 가서는 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내가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잘하고 있다 한다고 해서 꼭 중학교 가서 잘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또 그걸 긴장하면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다르냐? 내용을 봐야 될 텐데요. 보면은 이게 초등학교 수학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 내용 보면은 그냥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 읽으면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가 없냐 하면 다 숫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문자가 없죠. 근데 우리가 보통 수학하고 생각하면은 수학 공식, 여기는 반드시 문자가 있어야 됩니다. 문자가 없으면은 수학이 수학스럽지가 않죠. 공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무슨 운동 법칙, 뉴턴의 운동 F는 ma, E는 mc제곱 하면 다 문자가 있습니다. 숫자로만 있으면 수학이 수학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수학답게 만드는 게 바로 문자인데요. 이 중학교서부터 비로소 문자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중학교에 수학 한 단원을 이렇게
가져온 건데 보면은 그냥 문자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찾아보면 정말 여기 예로 나온 몇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1, 뭐 이 정도? 아니면 위에 예로 나온 4, 3, 뭐 이 정도가 거의 다지. 나머지는 전부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내가 얼마나 잘 이해를 하냐라는 게 사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뭘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그럼 왜 문자라는 걸 사용하느냐라는 거는 중학교 이후의 수학부터는 훨씬 더 추상적인 거, 형식적인 거, 체계적인 거, 이런 식의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초등학교 수학은 아까 뭐 나왔죠? 은혼의 학교가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내용에서 출발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제 중학교부터는 그런 일상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단절이 돼서 완전히 어떤 추상적인 체계를 내가 얼마나 잘 구조를 파악하고 그걸 얼마나 잘 이해를 하느냐가 바로 큰 관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잘 이해를 해야만 중학교 수학을 잘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내용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구성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요 왼쪽에 파란색으로 된 게 초등학교 수학의 목차고요. 그다음에 요 오른쪽은 중학교 수학 목차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수학 목차를 보면은 여기 좀 잘려서 안 보이긴 하는데 뭐 수의 범위가 나왔다. 그 다음에는 분수의 곱셈, 합동과 대칭, 소수의 곱셈, 직류물체, 평균 가능성. 갑자기 수의 범위니까 뭐 그냥 뭐 수의 뭐 큰 수의 이름 뭐 이런 걸 하다. 그 다음에는 곱셈을 하고 합동과 대칭인데 또 도형이지 않습니까? 도형을 하다가 또 그 다음에 연산을 하다가 도형하고 뭐 평균과 가능성 이거는 통계나 확률 이런 쪽. 그러니까 보면은 초등학교 수학 내용은 뭔가 어떤 일관된 체계라기보다는 뭐 이거 조금 했다가 저거 조금 했다가 나쁘게 말하면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은 그래서 꼭 내 앞에 있는 걸 100% 이해를 못해도 중간부터 시작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까도 했지만 굉장히 일상적인 소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좀 잘 이해를 못한 게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막 이것저것 경험을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봤더니 뭐 이거 그런 내용이었잖아 하고서 다시 보니까 알게 됐다.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도형을 좀 못한다고 해서 다음 단어를 꼭 공부하는데 지장이 생긴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구성이 더 이상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이런 식의 구성이지만 중학교부터는 더 이상 이런 식의 공부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옆에 이 첫 번째는 중학교 2학년 수학 목차고요. 이 오른쪽은 중학교 3학년 수학 목차인데요. 중학교 2학년 수학 목차를 보면은 유독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중학교 2학년 수학에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1차입니다. 1차.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부등식 보면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의 활용, 방정식은 연립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함수는 1차 함수와 그래프,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을 관통하는 그 키워드는 1차입니다. 1차를 가지고 방정식도 풀고 부등식도 풀고 함수도 해서 그래프 그리고 그러니까 중학교에는 1차를 위해서 존재하는 학년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이 내용이 1차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쫙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앞에 단어를 못한다. 그럼 그 다음 단어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항상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만이 비로소 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3학년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 수학의 이번에 키워드는 2차입니다.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 당연히 2차 키워드인 거 아실 것 같고요. 이 곱셈과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곱셈과 인수분해 사실은 2차식을 어떻게 곱하냐 2차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차라는 걸 가지고 식으로 한번 방정식으로 한번 함수로 한번 해서 이걸 유기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2차를 거꾸로 하는 과정을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2차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를 못하고서 다음 걸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2차라는 거, 이 단어, 이 학년에서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만이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중요한 거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가 중요한 건데 시험에서 물어보는 내용, 뭐를 너가 잘하는지 그 물어보는 내용도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초등학교 수학 문제인데요. 초등학교 수학 문제는 역시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일상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수학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초점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부피 문제니까 곱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건 그 곱하는 걸 잘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달리기랑 비슷한 거예요. 달리기 잘하는 방법은 뭡니까? 빨리 뛰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빨리 뛰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뛰어보고 저렇게도 뛰어보고 선수들이 막 온갖 방법을 연습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아요. 그냥 이거 곱하는 건데 곱하는 걸 누가 실수를 안 하고 끝까지 잘 하느냐. 이게 사실은 초등학교 수학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수학만 되면은 그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학교 수학 문제거든요. 이게 중학교 수학 문제인데 보면 일단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초등학교 수학에는 두 자리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수학엔 두 자리 숫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두 자리 숫자 계산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거 너희들한테 물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미 초등학교 수학에서 많이 연습했다는 거예요. 계산 능력을 물어보는 것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내가 계획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더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보고 이건 어떤 문제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계를 거쳐가면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 중간에 나오는 계산이 어려워서 너가 못 풀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수학을 엄청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중간보다 조금 잘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계산을 너무 하기 싫었어요.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몸이 따라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맨날 틀렸어요. 그래서 다 아는데 어디서 틀리고. 근데 중학교부터 갑자기 신이 나서 제가 수학 공부 열심히 한 게 이런 계산이 사라진 거예요. 나는 방법은 다 알고 있는데 방법만 아니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부터 수학을 되게 좋아하고 재미있어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문제부터가 뭐를 물어보겠는지 이 평가의 초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너가 잘 할 수 있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데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에 가면은 이렇게 점수가 나오죠. 성적표로 몇 점이다, 몇 점이다, 무슨 등급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초등학교의 평가는 굉장히 정성적인데 반해서 이제 중학교부터는 정량적인 평가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시험이라는 평가를 계속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많이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학원이 굉장히 테스트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보면서 뭘 잘했다, 뭘 못했다, 나의 성취도는 얼마다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 중학교 수학에 적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쭉쭉 총 정리를 해보면 초등학교랑 중학교를 비교를 해보면 초등학교는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이고 중학교는 중학교 이후의 수학이 다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부터 추상적인 내용이고 초등학교는 비형식적인 책. 이거부터 해도 되고 저거부터 해도 되고 그냥 일상적인 내용이니까 아무거나 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중학교부터는 굉장히 형식적인 책. 일목요연하게 딱 돼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걸 못하면 뒤에 있는 걸 못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수행 능력.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다 압니다. 근데 누가 더 그걸 잘하냐, 누가 실수 없이 하냐, 그걸 물어보는 게 문제들이라면 중학교서부터는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학생,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겠다, 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가려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평가는 정성적인데 반해서 중학교는 정량적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난이도가 갑자기 조금 확 올라간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큰 틀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건 이렇게 그만큼 큰 갭이 있는데, 이 갭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거나 적응할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중학교 수학을 잘하려면은 중학교 수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초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던 방식대로 중학교 수학을 계속 공부를 하면 잘하겠지 하는 거는 그냥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 찾는 거랑 똑같아요. 초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은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학 공부하던 방식은 초등학교 수학에 맞는 방식이고요. 중학교 수학은 중학교 수학에 맞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공부를 시키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량적으로 평가를 한다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런 식으로 수치화된 그런 평가를 계속 해보면서 취약점을 점검을 할 때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게 보통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그런 질문들인 것 같아서 몇 개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것부터 답을 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 없는 거여도 좋으니까 아무거나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먼저 답을 드릴까요? 순서대로 할까요? 자, 수학은 머리가 좋아야만 잘할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수학을 잘하는 친구 하면 너 머리가 굉장히 좋다, 천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수학도 다른 과목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역사 잘하는 친구 보고서 야, 너 머리가 굉장히 좋다,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너 역사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이것도 찾아봤구나 저것도 찾아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머리가 좋다고는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 수학도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수학 정도는 그냥 머리가 좋은 거랑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역사 잘하는 친구는 왜 역사를 잘하게 됐겠어요? 그냥 자기가 관심이 있으니까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드라마 보고 그냥 시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하게 된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그냥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은 근데 수학 머리는 따로 있다고 네. 제가 많이 들었는데 수학 머리가 따로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사실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한다? 라는 거는 사실 어느 과목이나 저는 다 통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영어를 잘한다. 그냥 그 정도의 저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학을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좋아야만 잘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경시나 선행을 하면은 시야가 넓어져서 실력이 좋아진다. 많은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성적을 지금 학교 시험을 잘 보게 하고 싶다라는 거라면은 굳이 선행이나 중등 경시를 막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를 따졌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뭐 수영을 잘하고 싶은데 수영을 잘할 때 무슨 근육이 필요하니까 농구를 하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운동이니까 다 관련이 있죠. 근데 결국 그냥 지금 당면 학교 시험을 잘 보고 싶다. 아니면 다음 학기 내년에 있는 무슨 시험을 학교 시험을 잘 보고 싶다. 그냥 그런 거라면 중학교 수학 그 자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빠른 가성비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시너지를 얻고 싶다라는 거라면 학생이 좀 그 수학에 좀 관심이 있다든지 내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의지가 조금 있을 때는 그런 걸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냥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학기에 맞는 교과 수학을 열심히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 질문이 어려운 문제를 맞히려면 심화 교재를 공부해야 한다. 요거는 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어려운 문제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다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책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왜 그런 걸 갖고 계시냐 하면은 그걸 보면서 어려운 문제 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나왔던 어떤 심화 문제나 여기에 있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또 변형하고 꼬아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심화 문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린 다 기본 개념 알고 있으니까 풀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 개념들이 연결되는 훈련을 거의 안 해본 상태로 문제를 마주치는 거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화 교재를 여러 번 보면서 내가 배웠던 개념들이 이런 식으로 심화가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또 꼬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눈이 있어야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도 여기서 이렇게 더 나온 거구나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전혀 그런 거 없이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시간을 재고 빨리 푸는 연습이 중요하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간을 이제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시간 감각을 좀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 빨리 풀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풀게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풀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얼마 정도로 풀어야 된다, 어느 정도 페이스다 라는 걸 본인이 인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사실 할 수 있는 스피드도 아니면서 이건 무조건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날려서 풀면은 안 된다. 그게 오히려 수학에 대한 불안감이나 긴장만 사실 높이게 되고 실수를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 제가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미친 듯이 풀면은 미친 듯이 틀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시간 모자라면서 막 열심히 풀거든요. 그러면 정말 미친 듯이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게 정확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안정감을 가진 상황에서 빨리 푼다라는 의미가 되어야지, 그냥 뒤에서 누군가 나를 채찍질하면서 쫓아오고 있어라는 그런 급박한 마음으로 풀면은 그냥 시간 안에만 푸는 거고, 시간 안에 푸는데 다 틀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빨리 푸는 연습이라는 건 꼭 그 목표를,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딱 그 수준에 이르게 해야지, 너는 무조건 이 안에 풀어야 돼, 항상 그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시켜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요거는 굉장히 학생 성향에 따라서 좀 많이 갈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기 싫어하는, 근데 물론 당연히 문제 푸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싫어하는 친구가 있고, 그냥 하라고 하면은 하지. 그냥 보통, 근데 제가 이제 보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또 막 그렇게 죽을 듯이 싫어해서 절대로 안 하겠다, 또 그런 친구들은 많지가 않다. 그냥 해라 하면은 이것이 나의 숙명이구나 하면서 그냥 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문제를 푸는 거에 그렇게 막 극렬하게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연습을 많이 해서 나쁠 건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체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문제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 아이는 너무너무 싫어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때는 이걸 틀린 걸 다시 틀리면은 너는 이 문제 10번이고 100번이고 풀어가지고 익힐 때까지 풀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겁을 팍 주면은 또 정신 빡 차리고 그때 공부 열심히 해서 딱 한 번에 마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쪽이에요. 저는 문제 많이 푸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진짜 너무 싫어서 한 번 틀린 문제는 제 머리에 그냥 머리에 새긴다라고 생각하고서 정말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또 비슷한 문제를 보니까 정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정말 그렇게 반복이나 이런 걸 굉장히 지겨워하고 힘들어하는 성향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겁줘가지고 너 이거 틀리면 다음엔 이거 10번씩 100번씩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겁줘서 그런 식으로 학습을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거부감이 없는 한에서 많이 반복하는 거는 저는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호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2부로 이렇게 초등 수학하고 중학교 수학하고 다르다라는 거를 이렇게 들으셨는데, 이제 학원에서 어떻게 좀 대비를 시켜놓고 어떤 시스템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는 저 이제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해서 되게 여러 군데에서 많은 학생들을 되게 가르치고 올해로 벌써 10년 이상 훨씬 된 수학 강사이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명회 되게 엄청 많이 꾸준히 하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꾸준히 많은 좋은 설명회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이렇게 저희 밴드 보고 오신 분들도 많은데 끝나고 밴드 초대도 같이 드리면은 가입해 주시면은 제일 빠르게 공지 보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학원 시스템은 세 가지로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대1 개별 맞춤 수업을 한다. 두 번째는 압도적인 학습량을 보장하고 제공을 한다. 세 번째는 빈틈없는 테스트를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는 이제 요약드려서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첫 번째 1대1 완벽한 개별 맞춤 수업. 이게 이제 초등 수학하고 중등 수학 이제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정말 되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저는 많이 말씀을 드려요. 초등 수학은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다시피 단순 계산이나 단순 반복의 형태가 되게 많이 띄게 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오면서 가장 수포자가 많이 나오는 단원이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이에요. 아까 김경률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숫자가 문자로만 바뀌었을 뿐인데 엄청 어려워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또는 정의 하나하나 설명을 학생이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체크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 수학은 5학년 1학기 거 못했다 그래서 5학년 2학기 거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조금 독립적이기도 하고 5학년 2학기 거 또는 6학년 1학기 거부터 그때부터 열심히 해도 앞에 과정이 되게 많이 반복되면서 중간중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중학교 수학은 되게 위계가 철저하게 지켜져 있어요. 중학교 1학년 거를 잘 못했는데 중학교 2학년 걸 잘할 수 있다. 전 지금까지 10년 넘게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런 학생들 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거, 중학교 3학년 거를 되게 잘 못하고 그거 대충 하고 빈 부분, 빈 구멍이 되게 많은 상태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다 갑자기 고등수학을 잘한다? 이런 학생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대수 파트면 중1, 중2, 중3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까지 잘 이어지고 도형 파트도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차근차근 이어지는 수학에서 위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걸 정말 잘 알고 이해했는지를 체크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껴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개별 맞춤 수업이다 라는 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생겨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수업할 때 이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야 하고 그냥 넘어가면 학생들은 저걸 외워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외워요. 그럼 저걸 외우면은 잘 외우고 안 까먹으면 그 문제는 맞춘 거고 저걸 까먹은 순간 되게 쉬운 문제인데도 다 틀리게 되죠. 그럼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게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고 혼자 이 공식을 유도해보는 그런 과정, 논리적인 서술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인 서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나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거를 학생 스스로 적어보고 이래야지 내가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숙지, 암기를 해야지 안 까먹게 됩니다. 혹시나 까먹게 되더라도 이런 과정으로 충분히 풀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과정이 1대1 개별 맞춤에서 강사가 학생하고 직접 옆에서 바로 소통을 하면서 눈빛도 보고 대답도 보면서 아 얘가 이해를 했구나. 이 학생이 아직 이해를 못했으면 조금 더 내가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고 학생에 맞게 난이도를 조절해가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간단한 이렇게 미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1대1 개별 맞춤 수업에 대한 두 번째 장점이에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바로 눈에 잘 보이시나요? 어떻게 하면 미로에 탈출하게 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탈출되죠. 이거 지금 손으로 이렇게 그려보지 않고 눈으로 잘 풀리셨죠? 초등 수학은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눈으로 풀어요. 초등학교 수학은 눈으로 한눈에 바로 답이 나오는 수학들이 되게 많거든요. 단순 계산이나 간단한 연산들 뿐이니까. 근데 중학교 수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으로 풀리실까요? 아니요. 눈으로 풀기 정말 되게 어렵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손으로 긋고 끝까지 푼다라고 해도 끝까지 한 번도 헤매지 않고 풀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전 어렵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게 내가 한 번에
다른 길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끝까지 정답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는 학생은 거의 정말 없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제가 이 PT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직접 그려본 건데 이렇게 헤매는 부분들이 꼭 생겨요. 이런 부분들이 중학교 수학 1 넘어가면서부터는 꼭 이런 풀이가 필요해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 왜 있어야 되고 이거를 강사가 직접 이 학생이 여기서 한번 헤매고 여기서 좀 헷갈려 하는구나라는 걸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선생님 저 3번을 보는데 3번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은 지금 딱 이 미로 보고 선생님 저 이거 못 풀겠어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문제를 보고 저 뭐를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그냥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이런 수학만 봤거든요. 한 번에 답이 나오는, 머릿속으로 암산이 되는, 눈으로 풀리는 이런 것만 보다가 갑자기 눈으로 안 풀리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과정이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냥 내가 모르는구나로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헤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은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 좀 잘 안 돼요 라는 이렇게 하나하나 말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는 했는데 여기서 더 헤매서 잘 모르겠어요. 비유를 주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선생님은 그 학생의 그런 질문을 보고 그럼 여기선 이 부분에서 잘못된 거니까 이 부분에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래? 라는 조언을 할 수 있죠.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풀이 과정을 선생님들이 직접 보면서 이 학생이 여기까지는 좀 잘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잘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대1 개별 맞춤을 수업을 하면서 헤매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헤매는 것도 되게 당연하고 이 헤매는 걸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꼭 갖게 해주는 수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실력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한 다음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별 맞춤 수업을 한다라는 게 저희 학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압도적인 학습량. 사실 초등학교에서도 공부를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공부량이 훨씬 더 되게 더 한 단계 많아져야 되긴 하거든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나요? 얼마나 했는지가 사실 중요해요. 그러면 전 이제 이거에 대한 예시를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냥 열심히 해. 근데 열심히 안 했어요.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 그냥 네가 열심히 안 한 거야. 이게 아니라 얼만큼 하루에 몇 시간씩 혹은 하루에 몇 문제씩 몇 페이지씩 어느 기간 동안 얼만큼 하면 어떤 성적이 달성 가능할 거야.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목표를 주어야지만 우리가 노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다이어트 같은 경우, 운동 같은 경우도 똑같죠. 헬스장 가서 PT를 봤는데 그냥 PT 선생님이 운동 그냥 열심히 하세요. 그냥 식단 적당히 알아서 하세요. 근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 그러면 운동 열심히 안 하고 식단 안 해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월요일은 무슨 운동, 화요일은 무슨 운동 계획도 짜주고 식단은 어떤 과정을 어떻게 먹고 이렇게 내가 실행 가능하게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2달, 3달 뒤에 어떻게 될 거예요 라는 비전을 주면 되게 다 노력하게 되거든요. 마냥 열심히 할 게 아니라 그냥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될지라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중학교 수학부터는 최소한 2시간은 해야 된다라고 많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매일이에요. 매일.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보통 일주일에 한 3번 가는 수학학원, 2번 가는 수학학원. 수학학원 그 다음 수업까지의 숙제가 필요한 2시간이 아니라 오늘 2시간, 내일 2시간. 이틀 간격으로 가는 학생이면 한 4시간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중등 수학 기준이죠. 만약에 고등 수학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시간도 더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2시간 매일 해야 되는 거를 꼭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매일 그만큼 공부를 하는 게 정말 가능한가? 우리에겐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하고 국어도 하고 과학, 사회 여러 가지 되게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일주일에 100시간 수학 공부를 하게 되면 시간 비중을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세요. 학부모님들이 또는 학생들도 내 과목이니까 4등분해서 각각 내 공부 시간을 할애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수학이 점수가 안 나와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도 많고 공부 분량도 훨씬 많기 때문이죠. 당연하겠지만 그러면 내가 수학은 조금 더 중요하니까는 한 수학이랑 영어의 비중을 좀 더 늘리면 될까? 사실 이렇게 해도 수학이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은 내 공부 시간의 절반까지는 수학에 투자를 해야 된다. 중학교 수학부터는 내가 공부하는 일주일에 뭐 10시간, 100시간을 공부한다. 그럼 그 중에 절반은 꼭 수학을 해야 된다. 고등 이과까지 내가 생각을 하고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까지 올라가면 내 공부 시간의 한 70%까지는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정말 이과 학생들인 고2, 고3 학생들은 이렇게 해야지 다른 과목하고 동일한 등급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수학학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해야지 다른 과목하고 밸런스가 맞는 수학 성적이 나와요.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학생들의 성적을 보면서 많이 입학 상담도 하는데 유독 수학만 성적이 안 나와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해요. 선생님 저 수학을 제일 많이 하긴 하는데요. 아니 그렇게 많이가 아니에요. 다른 과목 상대적인 게 아니라 내 공부 시간에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은 최소한 확보를 해놔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학습량이 필요해서 공부의 결과를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수학 공부가 되게 특히 적당히 공부하는 게 되게 전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은 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심리로서 되게 당연해요.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공부한 만큼의 성적이 나오길 바라고 10시간 공부하면 10시간 공부한 만큼의 성적이 오르길 바라는데 되게 안타깝게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적은 계단식으로 오르게 되거든요. 적당히 내가 성적이 오를 만한 노력을 투여하지 않으면 사실 안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사실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학생들은 나 하긴 했는데 안 하는 애랑 나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공부에 대한 노력을 되게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이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충분히 많이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 이제 테스트인데 이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인데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희 학원에서 이제 되게 많이 얘기하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꼭 하는데 측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개별 맞춤으로 이제 학생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선생님도 파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시험을 보면서 학생이 느끼기도 하고 그 시험 결과를 강사가 보면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더 약하구나, 이 부분은 잘 되어 있구나를 파악을 해야 돼요. 수학 과정에서 테스트를 측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지표죠. 내가 사실 숙제하면서 오답을 틀리는 것도 같이 보면은 이 부분은 내가 좀 잘 되는데 이 부분을 잘 몰라. 사실 학생들은 그냥 모른다고 별표 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뒤에 해설지를 본다거나 답을 본다거나 또는 앞에 있는 개념 또는 공식을 한 번 더 보고 푸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서 정말 내가 객관적인 점수가 되는지 그걸 바탕으로 측정을 하고 그 측정을 한 걸 기준으로 솔루션을 제공을 해줘서 정말 이상적인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테스트를 꼭 봐야 하는지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는 정말 꼭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2시간 30분 동안 선생님하고 수업하고 2시간 30분 동안 테스트를 보게 돼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2시간 수업하고 2시간 테스트 한 번 오면 4시간까지 있게 되는데 간혹 이제 수학학원을 좀 처음 보내시는 학생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좀 테스트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은데 좀 줄여주세요 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는 그 시간을 숙제하는 시간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웬만하면 꼭 되도록 테스트를 꼭 봐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테스트를 보는 과정이 그냥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내가 공부한 걸 한 번 더 체크하고 그 체크한 걸 바탕으로 학생도 한번 이해하고 강사도 그 측정의 결과를 보고 다시 정확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걸 테스트를 보느냐? 예를 들어서 월요일, 목요일 날 이렇게 오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1단원 수업을 하고 1단원에 대한 숙제를 내줬겠죠. 그러면은 목요일 날 수업 시간에 1단원 숙제 오답을 하고 그 다음에 2단원 숙제를 다시 2단원을 수업하고 2단원 숙제를 내주게 되겠죠. 그럼 목요일 날 하는 테스트는 1단원에 이 숙제했던 부분을 목요일 날 테스트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숙제 검사를 하면서 1단원을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체크도 한 번 더 하고
그날 시험까지 한 번 더 보면서 아 정말 이해했구나 못했구나를 더블 체크로 빈틈없이 꼼꼼하게 관리하는 과정이 중학교 수학부터는 정말 꼭 필요하다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답까지 빈틈없이 하나하나 꼼꼼히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어느 학원에서나 되게 다 뻔하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 되게 관심입니다. 관심이 되게 정말 많이 중요해요. 내가 그냥 수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보면 조금 더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숙제를 정말 잘 해오고 있고 아니면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학생들을 잘 관찰을 해 주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칭찬입니다. 이게 관심보다도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관심이 있어야지 칭찬이 가능한 건데 진심 어린 칭찬이 학생들을 공부하게 만듭니다. 아까 매일 2시간씩 어떻게 학생들을 공부하게 해요? 그냥 2시간 분량 주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해오면 끝이죠. 근데 그 공부를 해오게 만드는 것이 칭찬이에요. 이 칭찬은 학생이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 있게 하나하나 피드백을 해주면서 칭찬을 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2시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 숙제를 다 못하고 한 90% 정도밖에 못했어. 대부분 어머님들은 왜 다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조금만 더 하면 다 할 수 있었잖아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학생들 정말 열심히 해갖고 90%의 숙제 분량을 한 건데 그 조금 10% 못했다고 내가 한 모든 그 노력이 다 수포로 다 돌아가 버려요. 칭찬할 때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주고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숙제 검사를 하면서도 아 이만큼이나 해왔구나 라는 걸 먼저 칭찬을 하고 학생들한테 정말 잘했구나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10%는 왜 못했는지 문제 파악을 그때부터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못한 것만 집중해서 왜 못했냐라고 숙제를 막 다그치게 되면 학생은 다음부터 숙제를 하고 싶은 이유가 되게 없어져요.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학생이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적인 예로 만약에 지금 학부모님들 자녀가 갑자기 엄마 저 서울대 갈 거예요 라고 그랬어요.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면 그래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어 라고 대부분 많이 말씀하세요. 한 중학교 1학년쯤 되면은 그래 힘들긴 하겠지만 열심히 해봐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면 그래 인서울만 해도 좀 잘했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막 타협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어머님들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냥 마냥 칭찬만 하고 마냥 잘할 수 있어라고 마냥 믿어주기만 하면 학생이 나태해지진 않을까,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고 오해하면서 더 이상 노력하진 않을까라고 걱정 어린 잔소리를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학원과 학교에서 충분히 학생들 엄청 많이 듣고 와요. 현실적인 얘기 학원에서 정말 많이 팩트로 많이 알려주거든요. 근데 집에까지 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 학생들 정말 마지막까지 서야 될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돼요. 저희 학원에서도 되게 학생들 되게 많이 믿어주고 너도 그래 잘할 수 있어, 충분히 지금 잘할 수 있다, 아니면 지금부터 노력하면 언제까지 이상부터는 좀 효율이 발휘하면서 결과를 발휘할 수 있게 정말 잘할 거야, 선생님 너 정말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정말 많이 얘기를 해도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네가? 라는 말을 한마디 듣는 순간 공부하기 싫어해요. 되게 단적으로 어머님들이 기대하는 게 인서울인데 제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거 꼭 믿어주고, 그에 관해서 현실적인 조언은 학교나 학원에 좀 많이 맡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보다 제가 생각하기엔 1000배 정도는 중요한 게 부모님이 학생들을 좀 믿어주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한 학부모님도 초등수학에서 뭐가 어떻게 좀 해줘야 되나 라고 많이 한번 여쭤보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사실 믿음인 것 같아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이 어려워봐야 얼마나 어렵겠어요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면 너 왜 이것도 못해 부터 시작하면 이제 학생들이 난 해도 안 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게 돼요. 또 이제 중학교 처음 시험 없겠지만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되게 어려운 수학을 좀 접하고,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처음 시험 보면서 성적이 되게 안 나왔어요. 그럼 되게 흘러가는 얘기지만 되게 학생들이 갑자기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대로 공부하면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학원에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해주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력하면 지금 이 정도인데 앞으로 이만큼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 만약에 집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이겠지만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한마디 듣는 순간 학생도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어져요. 정말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할 때도 되게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잔소리 혼내는 건 학원에 좀 맡겨달라. 만약에 잔소리 하고 싶으면 저한테 문자나 전화를 해서 좀 뭐라고 해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대신 전해서 하겠다고. 어머님들은 집에서 학생들이 되게 잘하고 네가 잘할 수 있어라는 믿음만 주셔도 학생들 충분히 되게 잘합니다. 그 학원의 정확한 시스템이고 그 학원이 이상하지 않고 정말 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학원이면 어머님들이 믿어지고 학생이 노력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모든 학생들 되게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저희 학원에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항상 설명회 때 얘기하는 건데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 안쓰럽게 쳐다보지 말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되게 안쓰럽게 쳐다보면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하고 있나라는 느낌을 본인들이 느끼거든요. 그게 아니라 너 되게 잘하고 있다, 잘할 수 있다, 응원하고 정말 네 대단하다 칭찬까지 해주시면 학생들 점점 신나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만 만들어주시면 충분히 어떤 학생들이든 결과를 만들고 성적을 만들고 원하는 수학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